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자유한국당의 사선 의원, 이 삼선은 부산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적진에서 삼선인을 당선되는 기적을 만들었고, 또 2016년 초에 한국당에 영입이 되어가지고 그때 새누리당이죠. 네. 예, 또 당선되신 지금 젊은 나이에 사선을 하는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그 옛날에 민주당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밥도 많이 먹고 했죠. 그죠? 네, 아주 많이 먹고. 예. 선배님 훌륭하시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일찍 반노를 해가 탈당을 해버렸고 2002년에 조 의원은 그래도 참고 계시다가 반노의 중심으로 이 반노에 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 반노무현보다는 반문이 맞겠죠. 반문이 맞겠죠. 그죠? 예, 예. 노무현 때는 그래도 초기에 아주 원만하시다가 이렇게 문 정권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 반문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 그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를 참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예. 부산 구포시장에서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예. 그런 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필요로 해서 제가 28살 때 그때 우리 만 28살 때 그때 기억납니다. 그 우통 벗고. 예, 우통 벗고 나왔어요. 그 무슨 선거에 나가신 겁니까? 그때 국회의원 선거. 그때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야, 우통 벗고 나가가지고. 그때 96년도에 그렇게 한번 출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2000년도 아마 2000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나왔을 때 이제 소장님하고 또 아주 귀한 인연을 맺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체제에서 나왔는데 이 갈수록 민주당이 좀 변질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첫째 이념적으로 너무 이제 좀 좌편향적이다. 친북한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패권화되는 움직임. 특정인을 위한. 예, 자기들을 말은 무조건 옳고 남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어떤 패권의식. 그리고 자기들 식구는 또 무조건 감싸고 남의 식구는 또 무조건 배제하는. 최근에 그걸 내자로 내노남불이라는 그런 문화가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집단들하고 제가 과연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마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당으로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결국 헤어지고 인연이 있으면 저리 멀리 있어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저도 이 보수를 지향하고 또 조 의원님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오늘 같이 만났어. 그 옛날에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이렇게 방송도 하시네요. 자, 그런데 지역에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한국 사회에 소문이 바다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이 되는 부분에 그게 사실은 이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풀뿌리적 접촉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데 사회는 아무도 의심도 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조경태 아성이라서 그 민주당이라도 당시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경태 아성이라서 다 근처도 가지 말았는데 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운이 이렇게 좀 한 7할이고 또 이렇게 실력이 한 3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사람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 제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좀 좋기 때문에 겸손하시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그 어떤 각종 선거에서 특히 사하구에서 제가 좀 계속 좋은 지지를 얻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나 조 의원님을 보면서 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저는 이게 막 다니면서 악수하고 이런 부분에 좀 체질에 안 맞는데 그걸 갖다가 젊은 나이부터 감내하면서 지역에서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대단이라 봅니다. 자, 아까 그 민주당의 종북성이라는 부분, 친북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하나 했잖아요. 죽어봐야 뭐 지옥을 아니냐 그런 말 했죠. 아니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니냐. 저승맛을 아니냐. 예. 자, 그건 왜 그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은 그 민주당이 상당히 그 좀 편파적이고 패권화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야 이런 그 집단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지만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 의원님은 처음에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도 부산, 문재인도 부산 두 현 대통령이다.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돼서 이렇게 진노의 완전 핵심이 될 수도 있었고 친문의 완전 핵심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이 본인은 뭐 그 칼라나 이런 부분을 크게 변화 안 시키는데 계속 이렇게 좀 질투해서 따돌린 겁니까? 왜 주변에 그 측근들이 조 의원 워낙 이렇게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또 계속 당선되니까 이게 뭐라고 라이벌이라고 잠재적인 제거 작전에 들어간 겁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민주당에 있을 때도 계속 됐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초선 당선됐을 때가 나이가 36이었거든요. 그렇죠. 만으로. 2004년에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경태 학습관을 지어야 된다. 정치 학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상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두고 학습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뭐 입지 강화를 위해서 뭐 그런 정치적인 쇼를 한 적도 없고 또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담백하시죠. 그 소장님 제 성격을 더 잘. 잘 알죠.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이제 저를 견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계실 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쓴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계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권력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타협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할 턱이 없죠. 저는 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총회를 했어요. 내 상처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2001년 말인가 우리 강주에 다 한 번 갔던 적이 있죠. 영남 의원들이, 영남 위원장들이. 거기에 이제 호텔인가에 뭐 로비에서 서로 이제 맥주 한잔 하든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본인이 뜻을 하고 일할 때 조경태 의원님 보고는 조경태는 다음에 반드시 배지 단다 이라더만은 이제 한 명씩 평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황장수 하자면 저 좀 빼딱해서 그 빼딱해서 뭐예요 내가 이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빼딱해 제가. 더 빼딱해. 우리 지역구에 와가지고 또 그래요. 나는 토요일이라고 이제 대선 후보 때 돈다고 우리 사천 지역구에 왔는데 나는 사천에서 서울에서 조그마한 공기관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총알같이 내려가서 그래도 예의를 갖췄는데 지역구의 주민들이 저 황장수 씨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노 전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뭐라는 거 하면 저 자기 혼자서 너무 잘해요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보고 좀 나한테는 좀 그렇군 했는데 저기가 좌우간 엄청 총회를 했어요. 그죠? 근데 총회를 너무 받으니까 진노의 핵심들이 경계를 굉장히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2004년에 배지를 실제로 따니까 제일 먼저 됐잖아. 노 근처에 젊은 사람 중에는요.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해서 집중 견제가 들어가고 그 현상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 2011년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조 의원님한테 가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또 같은 비슷한 세력끼리는 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이래 와서 보니까
저하고 좀 성향이 안 맞았던 것은 그래.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예. 근데 그분들은 그 점에서 저하고 이 온도 차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뭐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좀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지금 이 문 정권은 들어서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북한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북한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한국의 안보나 한국의 국방이나 또 동맹은 지금 뒷전이고 경제는 더 뒷전이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지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번 주에 잡힌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김영철이가 워싱턴 가면요. 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사실상 비핵화를 포기했다.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ICBM을 몇 개 폐기한다고 쇼 좀 하고 또 뭐 영변에 쇼 좀 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갖다가 올해 안에 맺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도 있고 하니까 그냥 비핵화 뭐 어려운 거 폭격해야 되고 전쟁하는 것도 싫고 그냥 적당히 갈 것 가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 안을 문 정권이 미국에다 전달하고 북한에 어떤 위안 안을. 그래서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스스로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해체하고 한미 동맹을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에 나서고 있고 비핵화는 이 정권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뒤로 밀어버려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 보십니까? 저는 이 역사적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저는 공학도지 않습니까? 예, 공대 박사죠. 예. 예. 그래서 좀 사실이 근거하지 않은 것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의 그 북한은 그 지금의 어떤 그 위치에서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부르짖은 쪽은 북쪽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1980년대부터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은 핵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이 그 보유하고 있었던 전술핵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당시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에게 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그때 이제 동구권이 무너져가 공산권이 다 무너져가 북한도 무너질까봐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공작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정무적 실책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김일성의 말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992년 1월 달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한반도 비핵화에 서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가지고 있었던 미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지 않습니까? 그 철수시키고 나서 1년 만에 그 북한은 일자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1년 후에 93년부터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 김일성은 진짜 나쁜 인간이지요. 김일성은 진짜 그 6.25도 6.25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그 전범이지 않습니까? 6.25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도발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문재인 현 대통령이 판문점 4월 27일 선언에서 북한의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죠. 그걸 갖다가 협정문에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내주고 철도 연결을 하고 이런 말을 넣은 것 자체가 그때부터 잘못된 거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별도 못한대요. 그런 사람한테 당일 아침까지 보좌진이 그걸 설명하려는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합의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그대로 존중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문재인 정권에게도 제가 좀 약간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요.
1991년,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는 대한민국은 핵이 있었고 북한은 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던 핵을 철수시킴으로써 비핵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이 한 최소한 한 5, 6기 정도 있다고. 나도 그 정도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있는 핵을 철수시키는 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해구산을 지금 한국에 핵이 없는데 미국이 여차시하면 잠수함이나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막아주겠다라는 그것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석자로는 어거지라는 거죠. 어거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을 문재인 정권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학습이 안 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민주당에 입국할 때 좀 문재인 현 대통령을 좀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학 또는 이런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깊이 있게는 모르셨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알면서도 했다면 더 큰 문제죠. 알면서 했다면 간첩이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바른미래당의 A 모 의원께서는 그분께서는 아주 고든 분이거든요. 군인 출신인데 이분이 그 국방위원입니다. 이분조차도 너무도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이 정권에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지나치게 북한을 많이 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저한테 북한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북한의 집단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사기꾼보다도 사기꾼의 말을 믿는 것이 북한의 말을 믿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ICBM만 북한이 조금 없애는 쇼만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핵을 더 숫자를 추가하지만 않으면 그 핵 동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적당히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 또는 북한 정권의 그 어찌 보면은 유지 또 나아가서는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팔방으로 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그 뭐 중국의 시진핑이도 만나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교란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북한의 대변인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핵화는 하지 않는데 대북 제재는 완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한 사람이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위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요. 자, 이거는 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국당이 왜 저렇게 바로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그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1야당.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은 이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해창 후보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어떤 이해창 후보는 낙선했죠. 그때의 야당은 그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다 놓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진짜 야당은 처음 하는 집권의 희망도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지금도 여당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점잖을 때는 점잖아야 되지만은 아주 세게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쟁해야 될 때 점잖고 점잖을 때 투쟁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그렇게 국회 앞 계단에서 단식한다고 하고 또 얼굴까지 한 대 주워 터지고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했는데 막상 드루킹 특검이 저렇게 엉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당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특검만 해버리면 우리 끝났다 하고 그걸 침묵했고 또 지난 12월 31일에는 조국하고 임종석이를 국회에 불러낸다 해놓고 자신 없으면 불러내지 말고 못 오게 만들어야지. 오면 죽인다고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런데 오라고 해놓고는 그 앞에서 김태우라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야당으로서는 제일 호재를 맞이하고도 오히려 그걸 기하로 해서 그냥 김태우는 이렇게 이제 꺼버렸다. 덮어버렸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 왜 저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좀 이 무능한 야당, 무능한 그 야당의 라는 비판의 목소리 많이 듣고 있다고 보고요. 지역구에서는 또 그러죠. 예, 드루킹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같이 했었으면 됐습니다. 쌍끌이죠, 그렇죠? 생방송으로 드루킹을 TV 앞에 불러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앞에서 서게 해서 거기서 그 모습들을 보이게 했으면 훨씬 더 뜨거운 그 어떤 그 주제로 계속 그 연속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고. 이번에 김태우 그 불법 사찰 의혹건도 저는 특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주장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그 마음적으로 제1야당이 그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비판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2년을 하다가 지금 한국당에 와서 이렇게 뭐 2016년부터 이제 3년 차인데 지금 보면 확연하게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건덕지만 생기면 집요하게 팔고 들고 또 외곽의 단체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잡고 그러면서 침소봉대하고 그리고 장외투쟁을 할 때는 또 장외투쟁 쇼도 잘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연계돼서 또 홍보도 잘하면서 이렇게 세월호라든지 또 최순실 사태를 가지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탄핵하자 또 지지율 더 떨어지면 무너뜨릴 거라는데 저는 현재의 한국 보수의 수준으로는 문재인 임기를 다 채우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갖춰야 될 이 문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 가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우 건도 지금 허지부지하게 넘어갈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저는 그 당의 대표가 이것을 나서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해야 된다 하고 이걸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 건 아십니까? 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물론 단발성 발언은 하지만 이것을 크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에서 주도해서 국회도 열어야 됩니다. 국회를 열게 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듣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1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닌가. 온실 속의 하초는 이 크게 투쟁력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아마추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민주당에는 운동권 출신들, 무슨 뭐 또 주사파 출신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사회 단체 출신들. 근데 이쪽은 보면 상대적으로 변호사, 라든지 또 기업인, 교수, 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조 의원님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이 이쪽에도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국당의 그 무슨 이 지역구 이제 교체하면서 오디션을 15군데 하고 좀 바꿨지 않습니까? 뭐 20대, 30대가 바뀌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아들은 나이만 20, 30대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국당의 체질 개선이 그 사람들이 또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들처럼 온실 속의 화초밖에 안 될 그런 그 사람들이 같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분의 그 당협 위원장 선정 과정도 보면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탈락한 사람이 이 저 용인으로 가고 강남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탈락한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뭐 또 마포 뭐 갑에 신청한 분을 을로 보내고 그 지역 연구가 없는 사람들을 또 대거 또 당협위원장으로 또 선정하고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원 자격이 아닌 사람을 또 당협위원장을 또 앉히고 이게 지금 그 이 자유한국당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한 정당, 투명한 정당, 공정한 정당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정치를 해보셨지만은 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두 분의 대통령께서 지금 그 구속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되고 처절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저끼리 그냥 나눠 먹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저는 지금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문재인을 다 비판하지만은 저런 수준의 문재인이 대통령을 되게 한 것은 일단 보수의 결정적인 잘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잘못이고 그 정권에서 실세라면서 친박이라면서 설치고 친이라면서 설치고 다닌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쥐고 모든 권력 통제기관이나 기구를 다 쥐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그냥 무장 해제되고 탄핵당하고 권력을 내놓고 깜빵에서 30몇 년, 10몇 년씩 사는 이 부분이 그게 한국당의 기본적인 이 원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찌 보면은 무능했죠. 그 무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큰 이유였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권도 내나 그런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면서 똑같이 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그 소통 부재가 앞으로 더 큰 불행이 오지 않도록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의원님도 그때 잠깐 오셨는데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한국당의 의원들 몇 명 모셔놓고 강연하면서 제가 아니 매주 좀 투쟁을 해라. 매달 한 번씩이라도 전국 당협에서 한 100명씩 동원하면 한국당 253개니까 25,300명일 거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이라도 동원하면서 거기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투쟁하는 사람을 다음 공천점에 평가해서 지수화해서 그 사람을 공천 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지 않으면 과연 한국당이 진짜 문재인이 너무 무너져서 천신만고 끝에 다음에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이 또다시 탄핵당하면서 무너지는 왜냐하면 저쪽은 민노총부터 해서 바닥에 동원력이 있어서 정권을 흔드는 거는요. 예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에서 그런 이 불뿌리와 밀착된 저력을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보수가 집권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투쟁하기를 끓입니까? 저 불편해서 그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실 속의 하초가 뭐 밖에 나가면 그 경상도 말로 한대라 하지 않습니까? 한대라 아주 추운데. 네, 밖에 나가면은 꼼짝달싹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매달 안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정말 그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 투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 소장님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잘 알죠.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하는 것 가지고 닉슨이 그냥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 사찰 문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민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그 어떤 그 여론, 국민적 그 분노를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밖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2월 27일 날 뭐 전당대회가 있다 하지만 뭐 저는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큰 그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저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한국당의 수준이나 체질로는 국회만 가지고 지금 문정권을 갖다가 꺾거나 또 이 문정권이 만약에 약해지면 제가 볼 때는 트랜스포머처럼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고 또 중도 우파적인 보수적인 사람들 네, 좌우를 합쳐가지고 잘하는 수법 아닙니까? 예, 그래가 네. 또 변신해서 탄생을 하거든요. 또 그래가 밖에서 하나 데려와서 하고요. 그러면 또 얼떠하다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다가 막판에 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조 의원님은 야당 생활, 지금 그때 민주당 생활을 12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자기 당의 이 기반들을 알려서 그렇게 당 구조가 아주 이 밑바닥에 이렇게 튼실하게 갖춰져서 당이 홍보를 하고 당원들한테 또 조금 멀어져 있는 국민들까지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당이 지금 태극기 운동을 하시면 고생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영합하시는 분들 또 무슨 뭐 밖에 나가 싸워 들어온 비박분들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견제 또 일부는 또 무슨 뭐 애국당 또 일부는 바른미래당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수가 전체 아무리 작아졌다 해도 제가 볼 때 40%는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당이 모아낼 수 있는 보수 퍼센티지가 한 30% 이하, 25%, 예, 네. 딱 그 정도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이래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고 봅니다. 아주 제대로 보셨고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 정도의 그 보수층을 모아내야 되는데 지금 한 25% 그 정도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15%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밖에서 뭔가 하고는 싶은데 그 이 한국당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못하고 그냥 추첨추첨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저는 함께 한데 모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 그분들한테도 통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의 기존 과거 보수의 또 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기수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당에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미천이 빤한 사람들만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우리 황 소장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야 뭐 현실 정치에서도 실패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뭐 그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진단하신 그런 부분에 적합한 인물들이 한 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그 스크램을 짜야 되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 뭔가 좀 리더가 되고 이런 좀 건전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생태계가 그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당은 자꾸 고인물들이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시각에서는 저 사람들은 정말 좀 텔레비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기득권 세력들인데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도 한국당에 대한 믿음이 좀 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탄핵 과정 그리고 또 지방선거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15% 아까 말한 분들 보수지만은 기존의 한국당은 너무 싫다는 사람들은 영원히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저쪽이 되더라도 너네들은 못 찍겠다라는 정도로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당에 등을 돌린 뭐 또 다른 중도 그룹화 되기 전에 한국당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당의 어디에도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이런 아주 이 쓴소리 그 어떤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참 역대 그래도 우리 방송에 이렇게 외부에서 출연한 분 중에 가장 확실한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국회의원님이나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보면 하나마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허물허물한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는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